정말 다사다난했고 또 기다리던 좋은 소식들보다는 참 많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우울한 연말이죠. 우울한 연말인데 2012년에는 이런 그 우울한 연말의 이 분위기를 뛰어넘는 희망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설계해볼 수 있었으면 그러한 설계가 좀 들어맞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분을 잃었죠. 김근태 전 의원 국가보안법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상징적 인물로 현대를 참 고달프게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병원에 빈소가 있고요. 김근태 전 의원을 보내면서 그때 그 시절 독재에 맞서서 싸운 청년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했던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김근태 전 의원의 조카 사위죠. 얼마 전에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감옥에 끌려가 있어서 아이 낳는 그 자신의 신부 옆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사의 직권에 따른 보석 결정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딸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는데 김근태 전 의원의 조카 사위예요. 김근태 전 의원의 형님의 큰딸과 결혼한 거죠. 바로 김근태 고문께서 연행되고 잡혀가셨던 그 집에서 그 조카 사위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한을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현실. 참 고인 앞에서 애도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런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이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채널 615 9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글 부지런히 막 쓰고 계셔서요.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동북아의 문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셔서 우리 문 대표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정색글을 많이 내고 계신데 요즘 참 읽을만 한 글입니다. 네. 예전엔 안 그랬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 자, 북이 29일까지 애도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28일 날 연결식하고 어제 추도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애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추모 열기, 세계에서 유례 없죠. 예, 94년도에 또 북에서 보였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모습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 전역에서 북의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애도하는 모습들이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94년도하고 언론에서는 비교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달랐던 점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북에 이제 전역에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상에 가서 이 주민들이 추모하고 그랬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상을 하나도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만수대에 김일성 주석 동상에 가서, 동상이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곳곳에 초상화 그림들이 이제 있는데 그곳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북의 보도에 따르면 19일부터 24일까지 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약 4,500만 회의 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4,500만 회가 있었고 갈수록 인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몇 해외에 있는 분들이 북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 있는 정기열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직접 이제 북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연 인원으로 따지면 어제까지 해가지고 1억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이 주민들이 추도에 마음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언론에서도 이제 연결식 때 장면이랑 이런 것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북녘의 동포들이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제 저게 다 꾸며진 거다. 우는 거는 다 연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의 그 조지아대인가요? 거기 박한식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기독교 문명에 찌든 사람들은 이 북의 주민들의 이 정서를 이해를 못한다고 했더라고요. 네. 서구의 시각으로, 밖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이제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추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방송 때도 좀 소개를 했는데 더 이어진 게 있을 거고요. 네,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이제 북의 그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북의 대사관에서 다 이제 조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 유엔 그 건물인데 거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그 미국 뉴욕에서는 이 조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여러 이제 각국의 이 외교관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했다고 하죠. 아샤 로즈 미기로 유엔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여러 그 유엔에 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이 찾아와서 조문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그 문동환 목사님이라고 그 문익환 목사님 동생분이죠. 이분이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미주위원회 지역 대표 5명과 함께 조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중국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지도급 인사들은 다 가서 조문을 했고요. 또 많은 그 중국인들과 그다음에 중국에 나가 있는 이 동포들이 조문을 했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거는 탈북자들도 가서 조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탈북자들이 왔을 때 이 대사관 직원들이 상당히 좀 놀랐다 그래요. 탈북자 하면 보통 이미지가 이제 반북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와서 조문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나라를 배반했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 흉년에 고난행군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흉년에 견디기 어려워서 떠났고 나중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남쪽 언론에서 또한 탈북자 소개된 경우가 있었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도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슬프다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 남쪽의 뉴스에 남쪽에 있는 탈북자를 취재를 한 것 같고요. 정말 삐라 날리는데 혈안이 돼갖고 쫓아가 있는 그 박상학, 이 남쪽에 와서 이제 그 탈북자 출신으로 해서 특례 입학도 하고 대학 다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그 일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있지는 않죠. 탈북자들 그렇죠. 중에서. 그리고 북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 잘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영웅칭호가 수여가 됐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그 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9일에 정령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수여한 이유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선군정치, 핵 억제력을 보유한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의지, 6.15 통일시대 이런 들을 나열하면서 수여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노동신문에서도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는 그 3대 혁명유산을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그러니까 인공위성 얘기하는 거죠. 인공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 그래서 이 핵보유국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의 이 간섭을 막아냈다. 이런 거고요. 지식경제 시대에 민족의 앞날을 앞당겨주신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북에서 지금 그 CNC라고 해서 기계, 공작기계죠. 컴퓨터로 조정하는 공작기계.
에다가 뭐 여러 이제 그 북한 자체의 어떤 산업들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주체철, 주체비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이런 그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면 이 새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이 북에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북의 언론을 통해서 선포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눈물로 꽉 찬 슬픔의 대화를 강성국가로의 대진군 대오로 격변시킨 민족의 정신력 이렇게 꼽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에 이제 많은 북의 주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걸 강성국가로 이렇게 쭉 바꿔낸 그 이제 민족의 정신력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혁명 유산을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8일 2시에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원래 10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 한방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면서요? 예, 전날부터. 예. 2시로 연결된 것으로 그래서 그 날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알려주시죠. 예. 그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발표 이후에 상당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남쪽에서도 아마 좀 춥긴 했을 텐데 상당히 추웠다가 그 27일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28일날 연결식을 해야 되는데 전날 밤부터 눈이 내려서 이게 많이 쌓였다 그래요. 그래서 10시에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어서 2시로 연기한 것 아닌가. 공식 발표는 나오는 게 없는데 아마 다들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워낙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차가 원래 그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출발을 해서 평양의 이제 주요 거리를 돌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이 내리는 데다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평양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눈들을 이제 치운 거예요. 눈을 치운 것뿐만 아니라 눈이 이제 계속 내리니까 2시에 그 생중계를 했었는데 그 생중계를 아마 보신 분도 알겠지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눈이 치워도 계속 쌓이니까 거기를 이제 외투로 덮고 뭐 목도리로 덮고 아예 이제 옷을 벗어서 외투로 이렇게 눈이 쌓이지 않도록 막고 뭐 이런 시민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여러 그 평양 주재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 그 다음에 뭐 UN 및 대북지원 국제기구 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연결식 참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거리에 이제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차가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많이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1시간,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더 걸렸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결식이 시작됐고 쭉 그 생중계를 이례적으로 북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놀라웠던 건 김정은 인민군 대장이죠. 김정은 대장이 연구차를 직접 맨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 날씨 상당히 추운데 맨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가는 그래서 총 8명이 거기에 이제 서서 이렇게 호위를 하고 갔고 쭉 가는데 역시 이 연구차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연구차를 가로막고 뭐 이런 눈물바다가 이어졌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북측에 그런 그 주민들이 연구차를 보면서 막 울고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었습니다. 남쪽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당시에 그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 광화문 일대에 이제 막 메우고 사람들 막 울고 이랬잖아요. 예. 그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누군가를 보내본 사람들은 뭐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 지금 현재 눈물 흘리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큰 상실감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는 중앙추도대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오전 11시에 5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 행사 마지막에 21발의 조포를 발사를 했고요. 폐해가 선포되자 정오에 북 전역에서 사이렌과 기적, 고동소리를 일제히 울리면서 전 주민들이 묵념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추도대회에서 김영남 최고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기남 비서, 분은 뭐 국회에 오셨던 분이죠. 김기남 비서, 김영각 대장, 청년학생 대표, 사회주의 청년동맹, 김일성 청년동맹, 대표 등이 발표한 추도사 내용
이게 남쪽 언론에 다 좀 쭉 소개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시켜 주시죠. 예. 그 중앙 추도대에서 이제 이 추도사를 각 이제 대표해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남쪽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이후에 북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추도사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협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인격과 덕망,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영도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을 대표해서는 또 그 김기남 이 비서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 당과 온 사회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굳게 뭉쳐 혁명대오의 일심 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입니다. 대장이죠. 추모사에서 우리 혁명의 진도에는 현대 정치가, 현대 군사가의 자질과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어버이 장군님과 언제나 성군길을 함께 걸으시며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마음속 깊이 받들어온 또 한 분의 백두의 천출 명장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부, 당, 군 이 모두 김정은 이 대장을 후계자로 이렇게 확고히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용철, 그 김청동,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이하는 500만의 총폭탄이 되며 우리 청년동맹 일꾼부터가 장렬하는 첫 육탄 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청년까지 해서 이 네 주차가 모두 김정은 대장을 이 후계자로 이렇게 확고히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추도사에는 이후 북한의 노선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득팀도 없이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를 또 한 분의 장군 최고 영도자로 높이 우러러 받들며 성군 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내년이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는 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 높이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나가며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외 부문의 전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중앙추도대회의 뭐 장면이라든가 그 나와서 그 연설의 그 면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 남쪽에 9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세하게 좀 보여준 편입니다. 자세하게 보여준 편이고. 근데 저희가 그 여기서 왜 이런 지금 중앙추도대회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비서, 뭐 인민군 대장, 김청동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추도사를 왜 이런 내용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애도 기간에 이어서 그대로 이제 결심과 결의를 높이는 추도 대회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남북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는 이희호 여사하고 현정은 현대 회장이 유일하게 조문을 갔었죠. 네. 예, 그래서 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김정은 대장을 직접 만난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대장을 직접 이제 만난 사례가 됐죠.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고 예우를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국빈급 인사들이 묵는 백화원 영빈관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 원동현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똑같이 잘 모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2000년에 첫 정상회담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했던 101호실을 이효 여사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효 여사 같은 경우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했고, 김정은 부위원장은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고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인상적인 거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 그래요. 면담을 했다 그러는데, 이효 여사는 6.15와 14선언이 잘 이행되어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자유롭게 되어 남북 국민이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북측도 이제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측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본 이제 이 금강산 관광 문제 이거를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쪽 언론에서는 좀 보도가 되지 않고, 특히 이 이호 여사하고 현정은 회장이 갔다 와서 그 통일부 장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입을 닦아버렸죠. 그걸 이제 모 신문사 기자가 가서 들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를. 근데 류익 장관이 기자인지를 모르고 자기 수행원인 줄 알고 얘기를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북에서 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류익 장관이 어쨌든 그냥 정부 조문단은 아니다. 민간급에서 네. 뭐 상호주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다 와서 저녁 하면서 따로 만났잖아요. 네, 예, 그렇죠. 따로 만나서 뭐 얘기를 좀. 그래도 혹시 정부 조문단이라고 차라리 정부 조문단을 꾸려서 보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더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보내진 않아놓고 나중에 혹시 뒤로 뭐 좀 메시지 같은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도 참 그렇죠. 이게 추할 텐데 네,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 꾸려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 서가셨을 때도 북에서 특사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보내서 사실 남북 사이에 정부급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를 스스로 이제 발로 찬 게 아닌가. 그래놓고 민간 조문단이라고 보내놓고 와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나 들어보고 이런 참 모습들 보이는 게 씁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전을 허용하고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조문도 허용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할 만큼은 했다라는 식으로 그죠? 예, 그리고 막 노란 잠바 입고 나와서 통일부 장관 쭉 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북의 반응은 뭐 전혀 네. 다른 반응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오늘 오전에 북의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셉니다. 아이고,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조문도 이번에 94년도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94년도에서는 일부 통일단체에서만 이렇게 조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막고 뭐 체포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상당수의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애도를 표하고 조문을 가겠다, 조문단을 꾸리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한나라당 안에서도 조문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고 실제 민간 단체들에서는 조문단을 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조문단을 그렇게 꾸렸는데 정작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주고는 딱 이렇게 2명만 보낸 거죠. 뭐 수행원 몇 명 더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권항숙 여사가 조문을 가고자 했는데 그걸 금지를 했어요. 뭐 상호주의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북에서 조화만 보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못 간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은 이 94년에 비하면 상당히 유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뭐 내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북한의 그 신년 사설에 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기대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쨌든 애도 기간이 어제까지였고 어제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포화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북의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이명박 역적 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만고 대제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통일되더라도 통일된 이후에도 사실 이렇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전에 94년도에 한국의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뭐 이건 그 실제 이런 일이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쪽 언론에 이제 보도된 바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남쪽의 대통령 누구라도 자신 그 오면 다 만나줄 수 있다. 단 김영삼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기억하고 끝까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94년도에 그 공수부대로 있던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해주기에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전방에 있던 군인들한테 유서를 쓰게 했대요. 유서를 쓰고 바로 트럭에 태워서 그 군사 분계선까지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실제 94년도에 소식 듣자마자 바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뭡니까 그 대북 경계태세 2급으로 상향하고 뭐 전 군의 비상 경계령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뭐 이런 거죠. 상갓집 앞에서 뭐 칼춤 추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심정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당히 강경한 보도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대 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남쪽에서 대응을 한 것, 국가안전보장위, 국무회의 소집해서 그리고 비상근무태세로 전부 전환하고 그죠? 해외 내외 공간에까지도 하면서 마치 긴급사태가 바라던 급변사태가 온 것처럼 지금 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익 보수 반동단체들을 앞장 세워서 지금 삐라를 이 애도 기간에 2차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2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삐라를 날리는 살포하는 광기를 부렸지요.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계산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원칙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거다. 이명박 정권과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패당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네. 뭐 보수 언론들도 응분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정말 피눈물의 바다는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 시도 없이 태워버릴 복수의 불바다가 될 것이며 곡성 지금의 이 북의 인민들이 터치는 곡성은 복수의 포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굉장히 섬찟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무서운 것은 그 영원히 언젠가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끝나고 언젠가 상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예,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건데 근데 마지막 언젠가는 상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원히 상종 안 한다고 뭐 민족의 이익이나 이런 게 별달리 계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나라가 부유해지고 서민들이 잘 살고 이런 거에는 애초 관심이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BBK, 내곡동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일가 친척들이 일가친 형님의 보좌관이 몇 억을 먹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국민들 더 나아가서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이나 평화 문제로 갖다가 북의 그 당국자들하고 상종해야 될 개인의 요구가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상종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아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협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에 포함된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있잖아요. 모든 네. 것이 마무리되고 그 말이 사실은 무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뭐 북에서 전통적으로 1월 1일마다 나오고 있는 공동사설, 예, 신년사설이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도 또 남북관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뭐 기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조가 사실 이미 나온 거죠. 네네. 이게. 어쨌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통해서의 대업을 성사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족적 투쟁을 통한 대업. 요거는 요 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여튼 근데 뭐 과정이 아주 평화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연평도식 대응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던데 연평도식 대응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응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내년에 남쪽의 일정을 보면은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4월 달에 총선인데 북쪽 입장에서는 또 4월 달에 강성대국 선포를 또 이제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딱 겹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판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도의 분위기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성명에서도 나왔지만 급변 사태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이제 군 당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작전계획 5029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군사력을 투입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급변 사태라는 건 쿠데타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부의 어떤 소요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뭐 외국인의 뭐 인질억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급변 사태가 있으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작전 계획을 다 짜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려면 북한이 급변 사태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급변 사태의 이제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유고시 이걸 이제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급변 사태를 유도하겠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이 최고 지도자의 유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급변 사태를 규정하고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장주진 부부장 같은 경우는 한미일러 대사들 개별적으로 다 불러서 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극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차관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선에서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이 도발로 간주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삼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된다. 러시아, 중국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는 그런 징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한미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긴밀하게 모니터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경고도 했죠. 19일 오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20일에 그 북미 간의 유엔 그 뉴욕 채널을 통해서 실무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북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저히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의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남북 관계는 사실상 이미 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다 정리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중요한 건 북풍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그 선거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예,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이 북풍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이 남북관계 좀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 생명을 더 이어가는데 더 좋을 거란 장기적으로 좋을 거란 계산이 나오더라도 그런 전향을 하는 게 나오더라도 당장 선거를 딱 눈앞에 두고 보면은 이 북풍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네, 재보궐선거나 그렇죠. 이런 거 직전에도 천안함 이런 거 터트리기도 하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네. 전에 이런 거 터트리기도 하고, 온갖 거 다 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금은 또
진보 세력이 이후에 이 한나라당과 자리를 바꿀지도 모르는 이런 총선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북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공안 탄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걸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5만 가지 지방선거 직전에 천안함이라는 걸 만들어낸 걸 보면 총선이나 대선 전에는 더 어마어마한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40 몇 명의 장병들을 수장시킨 거나 다름이 없지만 국민 목숨이 뭐 대수롭게 여겨야 말이죠. 네, 더 큰 그렇죠. 북풍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쟁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평화야 전쟁이야를 우리 국민들이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그 전선을 명확히 하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 그 갈망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북풍이 정말 무용지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2012년엔 정말 별별 짓 다 할 건데 별별 짓 다 하겠죠. 재보궐선거 앞두고서는 부정선거, 그런 해킹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앞두고는 북풍 천안함 조작까지 했던 거고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부정선거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워밍업이었다라면 2012년에는 본격적인 본판이 벌어지는 건데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런 고래로부터의 못된 버릇 이런 것들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은 전쟁과 평화의 전선에서 평화 쪽으로 더 굳건히 뭉쳐진다. 반민주와 민주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의 그 성곽은 더욱더 튼튼해진다. 이런 것들만 잘 견지한다면 저는 이 못된 버릇, 오래 묵은 못된 버릇, 그 선거 때마다 이 유혹에 휘둘리고 국민들 몇백 명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만들고 싶어하는 이 북풍, 그죠? 예전에 칼기 의혹 사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네. 북풍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2012년의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오늘도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